여러분 제가 나솔 진짜 팬인 거 아시죠? 저는 1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빌런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또 이상한 빌런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요. 뭐 누구는 너무 화나서 못 보겠어요. 그거 어떻게 봐요? 짜증나요. 안 봐요. 막 이러시는데 솔직히 재밌어요. 왜 저래? 왜 말을 저렇게 해?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또 저런 짓을 한다고? 짜증이 나는데 그냥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 남들 싸우는 게 가장 재밌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나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빌런 장면은 여러분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클립으로 따로 올라와요.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빌런 장면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댓글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까지 가가지고 일부러 막 찾아가서 욕을 남기고 DM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그 모습들 캡처해서 다른 데에다가 막 퍼다 나르고.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작진 아닐까? PD님 아닐까요? 왜냐면 이런 빌런들 영상 보면 조회수 엄청 잘 나와요. 막 몇십만 뷰, 몇백만 뷰? 그냥 나오던데? 댓글도 막 수천 개씩 달리고. 빌런이 안 나온다? 그럼 재미가 없어요. 요번 기수도 역대급 재미없네. 빌런 없으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결국엔 재밌어.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니 그 빌런들 인스타에 가서 악플 달고 그럴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봤다고. 덕분에 제 한 주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참 멀쩡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갑니다. 이렇게 댓글 달면 안 될까? 꼭 악플을 달아야 할까요? 내가 재밌게 봤잖아. 그 시간 순삭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러면서 막 봤어. 그러면 좀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달면 안 될까요? 네, 사실 빌런들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멀쩡한 사람인데 그 카메라 앞에서만 포착된 빌런일 수도 있고 악마의 편집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거기 나갔어요. 나갈 일 없지만 나갔다고 쳐요. 어쩌다가 말실수도 할 수 있고 나라고 저기 나가서 멀쩡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24시간 동안 옆에 카메라 붙여가지고 관찰을 해요. 그럼 뭐 하나 나오겠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 게 당연하고 완벽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내로남불도 나오고 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 포함.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아무튼 이 출연자들도 어느 정도는 악플을 각오하고 나오겠죠. 실제로 뭐 설명 안 해주겠어요? 출연하기 전에 다 얘기해주겠죠. 대신에 뭐 다른 대가를 원하겠지. 누구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뭐 금쪽이나 이혼 숙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솔루션을 받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님 출연료를 원한다. 요즘은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문제는 뭐냐면 소위 빌런이 됐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거의 이제 욕바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괜찮을까? 하물며 몇십 년씩 활동하던 연예인들도 악플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화려하고 하하호호 웃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인은 이 악플을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 진짜 내 행동이 아니야, 정말 내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도 힘들 텐데 제작진이 만든 상황이라면, 나는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근데 방송 나가자마자 하루아침에 인스타 DM으로 욕이 겁나 와요. 막. 그러면 진짜 살기 싫지 않을까요? 하소연도 못해. 하소연 하면 사람들은 저 봐라, 저 또 변명하네. 끝까지 잘했다는 거 보소. 이러면 이제 멘탈 탈탈 털리겠지. 오늘 사건이 뭐냐면 일본판 나는 솔로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출연했다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한 출연자의 이야기예요. 이 방송은 일본의 후지TV의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유명하죠. 많이 아시지 않나요? 엄청 유명했고 세계적으로 팬들도 많고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1위 했고 한때 한국에서도, 한국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될 때마다 한 10위권에는 머물렀다고 합니다. 2012년도부터 첫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완전 팬이에요. 시즌 1만 빼고 다 봤어요. 1은 넷플릭스에 없거든요. 그래서 1 빼고 다 봤고 마지막 시즌 5 없고 2, 3, 4만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방송을
대충 설명해 드리면 일단 촬영 장소가요. 큰 별장이에요.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즌 1은 일본의 가나가와 현에 있는 쇼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 시즌은 뭐 도쿄, 그 다음은 뭐 하와이. 되게 특색 있는데 매회 진행자들이 나는 솔로처럼 패널들이 이렇게 앞에 둘러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방송을. 리뷰를 하는데 매 시즌, 매회 오프닝 멘트가 똑같아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다이홍와 이사이 고자이마생. 대본은 절대 없습니다. 이 멘트를 빠뜨리지 않거든요. 다이홍와 이사이 고자이마생. 하이. 이거 진짜 찐이다. 찐 리얼리티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방송 내용을 보면 나는 솔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출연자들이 남자 셋, 여자 셋, 총 6명이.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넘질 않아요. 그리고 선택이 없습니다. 낯설처럼 첫인상은 뭐 누구요 뭐 이런 거 없고, 데이트도 영철아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공간에 별장 같은데 좀 좋은 집이에요. 거기 살면서 그냥 알아서 들이대면 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낮에 뭐 출근해서 일 갔다가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며칠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고, 난 직업이 없어. 아니면 재택근무다. 그럼 하루 종일 집에 있기도 하고요. 대신에 목적은, 이제 큰 틀에서의 목적은 연애이다 보니까 서로 데이트 신청도 하고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나오긴 하는데, 나는 연애를 안 하고 싶어. 그것도 가능해요. 특이하죠. 그리고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 길게 있는 편입니다. 길면 한 몇 달까지 퇴소를 안 해요. 그냥 거기 살아. 계속 테라스 하우스에 계속 사는 거예요. 또 그 기간이 출연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뭐 누구랑 최종 커플이 됐다. 그럼 우리 뭐 연애 목적 달성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럼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살다가 뭐 누구랑 싸웠어. 너 왜 설거지 안 해? 너 왜 빨래 제대로 안 해? 뭐 빌런이 됐어. 그럼 약간 쪽팔려가지고 퇴소하기도 하고. 일본판 하트 시그널, 이거 한번 우연히 본 적 있어요. 맞아요. 하트 시그널하고 조금 컨셉이 더 비슷하기는 하다. 아무튼 퇴소를 원할 때 하면 됩니다. 퇴소할 때는 졸업하겠습니다. 이 말 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짐 싸고. 그럼 사람이 비니까 바로 다른 출연자 등장하면서 늘 이 남자 셋, 여자 셋 평균을 맞추는 거예요. 셋.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진짜 간혹 가다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 목적은 연애는 아닌 거지. 그냥 나는 좀 젊은 친구들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 게스트하우스에 사는 로망이 있어. 막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동성애자가 온 적도 있어요. 남잔데 그냥 진짜 남자 다른 출연자랑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하기도 했어요. 되게 특이하죠. 또 이게 제가 계속 나는 솔로랑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성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솔로는. 테라스 하우스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없으니까 얘가 누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애매모호한 그 남녀 간의 감정이 궁금하기도 하고, 얘가 날 좋아하나? 아닌가? 약간 내 친구가 옆에서 다른 남자랑 이렇게 썸 타는 걸 구경하는 느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방송에선 절대 못 나오는 장면. 예를 들면 남녀 출연자가 둘이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같이 이자카야에 가서 막 술을 거하게 마셨어. 막 둘이 취해가지고 이러면서 택시를 탁 타요. 가까운 호텔, 그 러브 호텔로 가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호텔로 가. 그럼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는데 약간 그 둘이 어색해하고, 막 여자는 야, 나 어제 쟤랑 갔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애들이 놀래가지고 신경 좀 버리고, 여자는 막 난 진짜 찐사랑이었는데 남자는 모르는 척하고 약간 잘 잤어? 막 이러고 그냥 끝내고, 이런 느낌입니다. 19금은 아니에요. 그런 장면 안 나오니까. 근데 둘이서 뭔가 같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셋 살다가 커플이 돼요. 그럼 얘네를 같은 방에서 잘 수 있게 다른 출연진들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같이 노는 플레이룸 같은 게 있는데, 너네 커플이니까 여기서 자는 거야?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피해주는. 그리고 또 패널들이 재밌습니다. 테라스 하우스만 보면, 그러니까 그 촬영한 출연자들만 보면 빵빵 터지는 그런 장면은 잘 없거든요.
오히려 잔잔뱅이에요. 선택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또 패널들이 터지게 해줘요. 그 중에서도 야마사토 료타, 야마짱이라는 개그맨 출신 방송인이에요. 나는 솔로로 치면 데프콘 씨 같은 역할인데 한 10배는 맵다. 일단 출연자들을 겁나 까요. 일단 그냥 대놓고 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솔로는요. 약간 수위가 있잖아요. 패널들이 이제 까더라도 그냥 무조건 까는 게 아니라 약간의 칭찬도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잘난 척을 겁나 했어. 막 별로 막 예쁘지도 않은데 예쁜 척 막 하면서 잘난 척을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빵표 받았어. 짜장면을 먹어. 그럼 예를 들어 데프콘 씨가 아유 뭐 잘난 척이 아니라 뭐 좀 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도한 여성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네. 왜 이렇게 감싸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테라스 하우스 야마짱은 그런 거 없어. 오이 오이 네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지. 잘난 척하니까. 너 내년에도 남자친구 안 생길 것 같은데? 너 테라스 하우스 또 나오지 마. 왜 이런 식으로 노페이터로 깝니다. 당연히 출연자들은 상처를 받는데 아마 이런 것도 이제 PD가 잘 설명해주지 않았을까. 일본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되게 현실적이다, 사이다다 이러면서 야마짱을 엄청 좋아해요. 인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미 나왔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 배우. 일본의 국민 여배우이자 심지어 한국에서도 지금 한 3, 40대 남성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마음 한켠에 늘 품고 있던 그 배우가 있습니다. 아오이 유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오이 유가 지금은 성이 바뀌어가지고 야마사토 유예요. 2019년도에 한참 테라스하우스 도쿄편 방송 중일 때 이게 짠 하고 결혼 발표가 났어요. 누구지? 아오이 소라 아니고 아오이 유. 그러니까 이때 난리 난 거예요. 당시 야마짱이 42살, 아오이 유가 33살. 그것도 둘이 연애를 딱 2달 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야마짱 잘 몰라도 아오이 유 잘 몰라도 약간 아오이 유는 뭐라고 할까? 손예진 느낌? 되게 상큼하고 되게 순수하고 몰라 아무튼 겁나 예뻐요. 근데 야마짱은 얼굴도 그냥 평범하잖아요. 동네 아저씨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야마짱이 연애 고자로 유명했대요. 연애도 거의 못 해보고 항상 막 동료 연예인들한테 코치 받고 연애 코치 받고, 반면에 아오이 유는 연애 장인이었어요. 제가 붙인 거 아니고 진짜로 별명이 연애 마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배우니까 배우입니다. 같이 작품하고 나면 상대 배우랑 여러 살 빵빵 터지는 그런 배우였어요. 근데 갑자기 야마짱? 결혼을 한다고? 2달 만나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아오이 유가 먼저 야마짱을 좋아했대요. 팬심으로 처음에. 근데 여러분 완전 탑급 여배우예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저는 얼굴은 안 봐요. 착실하고 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인터뷰를 해놓고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이나영 씨도 저는 잘생긴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원빈이랑 결혼하고, 고소영 씨는 전 눈에 쌍꺼풀 있고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사람 싫어요. 장동건이랑 결혼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왜 말을 못해?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 왜 말을 못해? 근데 아오이 유는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외모 안 보고요 유머 감각 있는 야마사토 료타 같은 남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야마짱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지인 소개로 만났대요. 근데 야마짱은 자기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가지고 내가 탑급 여배우랑 연애를 한다? 그런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아오이 유가 내 팬이라고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감히 누구랑 다메 이랬는데 아오이 유가 진심이었어. 역시 사람이 외모가 다가 아니다. 외모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매력은 못 따라가요. 근데 이 패널들이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테라스하우스가 시즌만 5개인데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거 하나가 일명 와규 도둑 사건. 테라스하우스 도쿄편이에요. 도쿄편이 2개 있거든요. 시즌 2개인데 2016년도에 방송을 한 건데요. 우츠라는 남자가, 우츠예요. 직업이 미용사예요. 되게 깔끔하게 잘생겼거든요.
첫 등장했을 때부터 인기 많았어요. 팬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선물도 주고 일하는데 찾아오고 그럽니다. 근데 우치랑 썸 타고 있는 여자, 옆에 있는 여자가 미노리예요. 미노리는 대학생 모델이었고 가끔 우치랑 둘이서 데이트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여러분 테라스 하우스 집에 옆에 있는 이 미노리랑 다른 출연자 나츠미라고 있어요. 여자예요. 또 남자 출연자는 알만이랑 오타 이렇게 여자 둘 남자 둘 넷이 집에 있었어요. 우치는 일하러 가고 미용실 일하러 가고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까? 장 보러 가긴 귀찮은데 냉장고에 뭐 없나? 냉장고 열었어요. 근데 뭐 재료가 없어요.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냉장고 구석에 한 켠에 오동나무로 된 아주 고급스러운 상자가 딱 있는 거예요. 알죠? 그 일본 특유의 깔끔한 나무 상자. 막 향기나, 나무 향기나.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걸 여자 둘이 미노리랑 나츠미랑 둘이 발견을 했어요. 뭐야 이거? 맛있는 거야? 비싼 거야? 그 순간 미노리가 이거 우치 건데 우치가 손님한테 받은 건데 이게 뭐냐면 와규입니다. 히다규. 일본의 히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난 소고기예요. 이거 뭐 못해도 한 상자에 한 4, 50원 한다고 해요. 되게 고급스러운 고기였대요. 이게 우치가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인데 테라스 하우스를 보고 팬이 찾아왔어요. 팬이 선물해 준 거예요.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거의 모셔둔 건데 다 같이 쓰는 공용 냉장고에 그걸 미노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치랑 썸 타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 와규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팬한테 선물 받은 아주 귀한 히다규다. 근데 이 히다규를 주인도 없는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먹은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거 먹어도 돼? 고기? 그럼 우치가 그거 집에 가면 같이 먹자. 안 돼. 나 팬이 준 거야.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조금만 맛만 보고 내 건 남겨둬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홀라당 먹었어요. 미노리랑 알만이라는 중동계 출연자가 있어요. 알만이랑 오타랑 셋이서. 원래 나츠미도 먹을 뻔 했는데 나츠미는 나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을래. 빠졌어요. 남자 둘, 여자 하나가 이 남의 소고기를 말도 안 하고 먹었습니다. 겁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오동나무에 포장돼 있던 건데 먹으면서 막 육즙 죽이네. 막 마블링 보소? 이러면서 먹었겠지. 나중에 저녁에 우치가 퇴근하고요.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서서 일하고 고단하게 피곤해가지고 테라스 하우스에 들어왔어요. 돌아왔어. 근데 왜 고기 냄새가 나지? 저 나무 상자 저 익숙한데 저거 잠깐만. 저 뭐야? 저 히다규야? 내 거야? 다 처먹었어? 누가 먹었어? 그 우치가 완전 분노했어요. 분노할 만하죠. 옆에서 미노리는 내 원래 썸녀였던 미노리가 고멘네 스미마생 오이시카타 데스 기분이 풀리겠어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우치가 너무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분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저거 내 팬이 나고야에서 일부러 나한테 머리 하겠다고 도쿄까지 왔어요. 찾아왔는데 내가 머리 해준 게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면서 직접 보내준 히다규예요. 또 심지어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그 레시피까지 같이 첨부해가지고 너무 정성 가득하게 보내준 건데 왜 마음대로 먹어? 저건 그냥 고기가 아니야. 내 손님의 정성이야 하고 아껴뒀는데 그거 이제 아껴둔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 번씩 구경하지 않았을까? 흐뭇해가지고 내가 이제 점점 미용사로서 이름도 날릴 수 있고 내 팬이 이런 것도 주고 좀 더 지켜보다가 썩기 직전에 그때 먹어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홀라당 먹어? 울었어 진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미노리는 막 고멘네 내 잘못이야. 그럼 안 됐는데 미안해. 이미 먹은 거 어떡해. 그래도 일단 미노리는 사과를 해요. 근데 나머지는 반응이 막 이래. 나츠미는 당연히 먹은 쪽이 잘못이긴 한데 아니 근데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오타는 막 비꼬면서 야 그럼 종이에 먹지 말라고 잘 붙여놨어야지. 알만두요. 이제 같이 먹은 알만두 옆에서 막 웃으면서 야 고기 가지고 화내는 거 진짜 웃기다.
우치 혼자 진지한 거예요. 불쌍하잖아.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왔더니 고기는 없고 고기 냄새 맡나. 응? 우치는 막 집에 아싸 히다규 집에 가서 와사비에 마차 소금에다가 먹을까? 어떻게 먹지? 이러면서 집에 딱 왔는데 다쳐 먹었어. 심지어 내 썸녀 미노리는 알고 있었어요. 내 건지 알고 있었어. 빡치죠. 이건 뭐 식탐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치가 몇 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이제 방에 있으니까 그 방에 이제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사과도 하고 미안해 내 소고기 먹어서 미안해 허락도 없이 먹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치가 막 우는 거죠. 짜증나니까. 이걸 막 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우치는 뭐 날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배신감도 들고 막 굴쩍굴쩍 막. 근데 이 장면을 보고 패널들이요. 이게 뭐 대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치 놀리는 거예요. 아니 뭐 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와 그럼 썸녀랑 이제 헤어지는 거야? 와규 때문에? 아니 그럼 썸녀는 나 지금 잘 되던 사람 있었는데 그냥 안 만나기로 했어.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면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별로야? 아니 내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겁나 웃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말은 뭐 귀엽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어린 친구들처럼 귀엽다 하는데 좀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고기를 못 먹어서 우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 포인트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비난을 받아요. 테라스하우스 패널들이. 그래서 이 패널들이 다 같이 논란에 한번 휩싸입니다. 다만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출연자들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PD들이 당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고 들으면 조금 덜 할 거니까 그래도 패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에는 조금 다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방송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큰 논란도 없었고요. 시즌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시즌 2부터는 넷플릭스에 나오면서 해외 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9년도랑 20년도에 테라스하우스 도쿄 시즌 두 번째 도쿄 시즌이 시즌 5로 나왔거든요. 도쿄에서 하는 건 두 번째였어요. 여기에 하나 키무라라는 프로 레슬러가 나왔어요. 97년생이고요. 나이가 당시 22살이었어요. 레슬링 선수입니다. 레슬링 선수. 하나는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는 키가 한 165 정도인데 막 엄청 막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작은 체구인데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단단해 보여. 다부져가지고 막 이렇게 레슬링 그 링 위에서 화려한 옷 입고 막 이러면 팬들이 뭐 열광을 해요. 혼혈입니다. 어머니는 일본인이고 아버지는 인도네시안인데 약간 혼혈 느낌이 나죠. 아무튼 하나가 출연했어. 언뜻 보면 하나가 좀 거칠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게 좀 귀여운 거예요. 약간 반전 매력으로. 그러니까 링 안에서는 막 오마이와 오하리다 고코가 지고코다 이러면서 허리 꺾기 막 아직끈 막 이러는데 남자들 앞에만 서면 막 하나 데스 니즈니 사이 데스. 그래서 다들 좋아합니다. 하나 귀엽다고. 하나랑 썸 보던 남자는요 카이 고바야시예요. 카이예요. 94년생, 당시 25살이었고 하나보다 3살이 많아요. 근데 사실 하나는 레슬링 선수로 완전 인정받으면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레슬링 선수들의 꿈의 무대가 도쿄돔이라고 해요. 거기서 경기하는 거. 근데 아직 어린데 아무튼 큰 성공을 이뤘어요. 반면에 카이는 미국에서 왔어요. 일본인 미국인 혼혈이고 직업이 뭐냐면 스탠딩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코미디언이에요. 사람을 웃기는 직업이에요. 제가 좀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개노잼이에요. 심지어 뭐 그 패널들도 그렇고 같은 출연자들끼리 카이의 코미디를 보러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관객들 반응이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누가 불러주겠어.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해요. 자기 입으로. 나 돈 한 푼 없다고. 근데 이런 카이가 하나랑 썸을 탄 거예요. 하나는 그 전에는요 아직 22살이니까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카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 막 연애 감정이 점점점 싹트다가 둘이 여행 갑니다. 교토로.
근데 단둘이 간 게 아니라 다른 썸 타는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로 갔어요. 1박 2일로 갔는데 이때부터 교토 여행부터 둘 사이가 삐그덕했어요. 원래는 둘이 달달했는데 이 교토 여행도 참 제가 테라스 하우스에서 되게 손에 꼽는 그 명장면이기도 해요. 교토 여행을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랑 카이 말고 이 썸 타는 다른 커플이 있었어요. 요 옆에 있는 커플. 유메라는 여성이랑 제일 오른쪽 남성 사초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몰라, 사초야.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 조그만 회사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그 회사가 퇴사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회사 있죠. 왜 회사에 나 퇴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 시장에서 퇴사를 대신 사직서를 내주는 건가? 뭐 퇴직금 같은 것도 이게 정리해주고 회사에 있는 물건도 가져오고 대리 퇴사 뭐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퇴사 전문 업체. 네, 뭐 그런 회사예요. 아, 일본은 퇴사가 좀 힘들대요. 아, 일본은 퇴사할 시 배신이라며 압박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서 변호사도 컨설팅 해줘요. 와, 신박하다 진짜. 꼽주고 괴롭힌대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 거구나. 아무튼 그 이제 퇴사 도와주는 회사의 오너였어요. 사장, 사초.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이 있죠. 근데 별명으로 사초, 사초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는 89년생. 근데 이 패널들이요, 겁나 변태라고 놀렸어요. 사초를. 왜냐면 옆에 이제 유메라는 여자가 있죠. 6살이 어려요. 근데 이 친구한테 겁나 들이대는데 그냥 내가 너 정말 좀 괜찮게 보고 있어.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육체적으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플러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리적으로 막 뽀뽀 한번 해보려고 막 억지로 막 너 입이 좀 갈라졌다. 내가 립밤 발라줄까? 그래서 립밤 발라주면서 갑자기 여러분 그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장면 있죠. 진짜 잘생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무뚝뚝한 남자가 갑자기 약간 찐따 같은 나 여자에게 이렇게 내가 립밤 발라줄까? 하다가 요런 느낌으로 기습 뽀뽀를 합니다. 사초가 유메한테 갑자기 밤에. 근데 유메가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해가지고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심쿵 아니야, 심쿵 아니에요. 별로 사초 별로 안 좋아했어.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한번 데이트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막 립밤 너 입이 좀 많이 갈라졌네? 이랬어. 혀 넣었나요? 뽀뽀라고 했잖아요. 뽀뽀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유메가 조금 뭐 이만큼 마음이 있었나? 이거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성추행 아니냐고. 그러니까 약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권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거 성추행인데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저게 진짜 일본 문화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유메가 너무 당황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유메가 사초 말고 다른 남자랑 어디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테라스 하우스 안에서. 사초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몰래 그 방에 가까이 가가지고 방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요. 뭐라고 하는지 엿들으려고. 이것도 좀 징그러워. 그러니까 이 사초가요, 이렇게 호시탐탐 자기 썸녀 유메를 데리고 둘이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꼭 1박 2일로. 유메는 약간 망설여지죠. 가서 자고 온다고? 1박 2일로? 내가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초가 하나랑 카이를 초대한 겁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 놓고 유메한테는 단둘인 좀 그렇지. 역시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기 카이랑 하나도 같이 가니까 2대2 더블 데이트 괜찮지? 개수작. 그러니까 개수작이에요. 일부러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참고로 사초가 호텔, 뭐 레스토랑, 신칸센 요거 다 사초 돈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돈이 많나 봐, 사초니까. 근데 일부러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료칸도요, 따로따로 객실 2개를 예약한 게 아니라 4인실 방 2개짜리 큰 거 예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이 2개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자면 되겠다 요런 계획이 아니에요. 남녀 이렇게 자자고.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아무튼 요런 계획을 세웁니다. 사초 혼자서. 일단 2대2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카이 지금 머리 깎은 거 보이죠? 이전 사진엔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깎았어.
이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데 계속 자기가 막 못 웃기고 코미디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머리 민 거예요.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데 카이가 돈이 없잖아요. 그 사초한테 얘기를 해요. 사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교토 여행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초가 정색을 빨더니 돈 때문에 못 간다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내줄게. 여기 숙박, 신칸센, 뭐 식당 다 해줄 테니까 너 무조건 가야 돼. 알았지? 카이는 돈이 진짜 없는데 이게 그냥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없는데 사초는 왜 내주지? 어리둥절 한 거죠. 근데 왜 내줄까요? 사초가 물론 동생이니까 챙겨주는 것도 있겠지만 카이가 안 가면 하나도 안 갈 거고 하나가 안 가면 그 유메랑 단둘이 가야 하는데 유메 가겠어요? 유메는 단둘이 가는 건 싫다. 아무튼 결국 가기로 했어요. 사초가 돈 다 낸다고 해서 남자들 여자들 갑니다. 진짜로 사초가 다 냈어요. 큰 돈 나가는 건 다 내고 하나랑 유메는 뭐 커피도 사고 중간중간 편의점 가서 뭐 간식 같은 것도 사고 그랬는데 카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뭐 숙박, 식사, 차비 아무것도 안 내고 지갑에서 돈 꺼내는 신용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피라도 얻어 먹었으면 이렇게 말이라도 뭐 고마워, 내가 다음에는 꼭 살게, 내가 취업해서 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들이 좀 짜증이 난 거예요. 딱 한 번 냈는데 뭘 냈냐면 무슨 사진을 샀대요. 200엔짜리. 그것도 원래는 여자들이 500엔짜리 사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아니야 200엔이 나아 이러면서 한 2,000원 쓴 거예요. 1박 2일 여행에서 2,000원. 그래서 하나가 카이의 모습을 보고 좀 실망을 한 거예요. 얘를 지금 만나도 되나? 얘랑 연애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또 이때 카이가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는 코미디 잘하고 싶은데 노잼이지, 돈도 없지, 나이는 25인데 아직 어리지만 나보다 더 어린 친구가, 하나 같은 친구가 더 잘 나가. 그래서 하나랑 카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짱, 내가 지금 집중이 잘 안 돼. 주변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고 코미디 생각이 머리 떠나지 않아. 너랑 지금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짱에게 집중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웁니다, 카이가. 여기서 하나가 연애 감정이 뿜뿜하긴 어렵잖아요. 또 카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페이스에 맞추고 내가 의지하고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다. 거의 뭐 엄마를 찾는 거 아닌가 그거.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페이스를 맞춰주고 다 맡길 수 있는 엄마가 아니지. 여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가 크게 실망한 거예요. 되게 기대를 하고 테라스에 왔고 카이랑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교토까지 왔는데 카이는 뭐 돈 없다 그러고 내가 집중이 되네 안 되네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네 이러니까 너 그 정도는 아닌데 나도 뭐 그런 사람을 챙길 여유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끝이 났죠. 하나가 유메랑요 여자 둘이서 자쿠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이 대화 나누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자쿠지에 물을 받고 둘이서 온천을 해요. 이때 하나가 얘기해요. 나 진짜 카이한테 정 떨어졌어. 이제 남자로 안 보여. 그러니까 유메도 옆에서 그래 좀 카이 좀 그렇더라. 어떻게 다음에 커피 한 잔 산다 이런 말을 안 해? 이렇게 이제 약간 험담을 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랑 유메랑 둘이서 목욕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왔는데 이 변태 사초가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뭐라고 하냐면 유메짱 그 자쿠지에 목욕물 버리지 말라는 그 여자들이 씻은 자쿠지 물을 버리지 말래. 뭐 그 물에 목욕하려고 하는 건가? 마실 건 또 아닐 거고. 그 씻은 물 아니에요. 그 떼꾸정물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변태같이 물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아무튼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 일본 가정에서는 욕조에 물을 받아 온 가족이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저녁에 한 번 물을 받아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이 아닌데? 일단 사초는요 이들하고 가족이 아니고 패널들도 놀렸어요. 사초 좀 이상하다고. 아무튼 사초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 사초의 그 앞으로 하는 짓이 너무 궁금했는데 뭐 아무튼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테라스 하우스가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생겼는데, 카이랑 하나랑요, 이 둘이 썸 타던 관계였는데 원래 되게 달달했는데 제대로 이제 싸워요.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가 막 퍼부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도 되게 거칠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이런 장면인데, 와 진짜 웬만한 낯설에서 나오는 싸우는 장면 있죠. 테이프 깎아? 막 이런 거. 그거는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이랬어요. 일명 레슬링 코스튬 세탁 사건. 자, 다들 도쿄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카이는 다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여전히 못 웃겨. 다른 직업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TV로 보고 있는데도 부끄러움은 내 몫인 거예요. 이날 카이는 코미디 대실패를 하고 완전히 자존감 막 떨어져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테라스 하우스로. 근데 이날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에 하나가 프로레슬링 그 코스튬 있죠, 의상, 요걸 세탁기에 넣어두고 이 세탁 끝나면 꺼내야 되는데 깜빡하고서 외출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복처럼 스판, 부피가 얼마 안 되고요, 그 특수 재질이에요. 수영복 같은 그런 의상이에요. 이게 세탁기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간 거예요. 안 꺼내고. 근데 그 다음에 카이가 거기 의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다 자기 빨래 넣어가지고 한 번 돌리고요, 건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의상이 완전 다 망가져 버린 거지. 이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고가의 의상이고, 하나가 디자이너랑 여러 번 상담하면서 맞춤 제작한 거예요. 또 가격을 떠나서 이게 뭐냐면, 하나가요 처음으로 도쿄돔에서 경기할 때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징적인 거야.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도쿄돔에서 코코가 지코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입었던 거란 말이에요. 되게 예뻐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하나랑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한 번도 세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가 더 잘 관리하고 손 세탁했어야지. 그것도 맞죠. 하나는 이거 보고 막 오열해요. 처음에 이랬겠지. 처음에 맞다, 내 옷 안 꺼냈는데? 가니까 뭐 어딘가 옆에 있어요. 뭐야, 너덜너덜해. 다 막 쪼그라들었어. 나중엔 막 친구들 있는 그 출연자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라인 단톡방에다가, 이거 누가 그랬어? 내가 도쿄돔에서 입은 거거든. 100만 원짜리야. 근데 이걸 카이가요, 이 하나의 옷을 자기 빨래랑 같이 이렇게 개고 있었던 걸 다른 유메라는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유메는 알았지. 그거 카이가 그랬는데? 알고 있었는데, 카이가 그 분명히 라인에 하나가 쓴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뭐 알면서 무시한 건지, 내가 실수로 한 것 같아, 뭐 이런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 그날 밤에 카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다 이렇게 거실에 모여 있고 난리가 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욱한 거예요. 완전 욱해가지고 카이한테 그동안 쌓인 게 이제 막 폭발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제 내 의상 이런 거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내가 카이한테 쌓았던 그런 감정들. 뭐라고 하냐? 난 진짜 뼈가 두세 개쯤 부러질 각오를 하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레슬링 하고 있는데 너 사람 무시하는 거야? 매 순간 온몸에 피멍이 들고 막 몸 관리하면서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막 우승하고 명성 쌓고 도쿄돔까지 가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 이 소중한 이 젊은 이 소녀가 입었던 이 프로 레슬링 선수님의 레슬러 복을 건조기에 돌려? 아작이 냈어? 하나 입장에서는 카이가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야. 한량처럼 보이고, 사과도 뭐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뭐 똑바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회피까지 하니까. 그리고 단톡방에다가 썼는데 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막 그동안 쌓였던 게 막 터진 거예요. 카이가 막 아니 네 옷인데 조금 잘 관리하지 그랬어, 뭐 이렇게 맞받아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카이는 그냥 미안해,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말을 아끼는데요, 막 하나가 되게 다그쳐요. 왜 가만히 있어? 뭐라도 말해! 이러면서 심지어 그 교토에 여행 갔던 그 일까지 막 꺼내면서, 너 우리가 같이 사는 거면 상대방 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진짜 한계야. 어떻게 너는 맨날 자기 생각밖에 안 해? 너가 느긋하게 사니까 모르는 거야. 다들 쥐그림을 다해서 돈 벌고 다들 힘들게 사는데 그런 건 모르지?
같이 사는 사람도 못 웃기는데 너가 수백 명을 웃길 수 있겠어? 요렇게까지 갑니다. 완전 막 울면서 옆에 있던 다른 게 비비라는 친구도 막 울고 분위기 완전 살벌해지고 카이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 카이가 쓰고 있던 모자를요, 그 모자 창을 탁 이렇게 쳐요. 그 병신 같은 모자 좀 벗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모자가 떨어졌어, 바닥에. 이거 카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남자로서 어떻게 맞받아치진 못하고 카이는 혼자서 망연자실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혼자서 막 what the hell인지 what the f인지 혼자 중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긴장감으로 이제 방송이 된 거예요. 패널들도 다 숨죽이면서 막 아 이거 너무 센데? 너무 무거운데? 어떡하지?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카이도 세탁기 쓰기 전에 뭐 안에 한번 뭐 있나 없나 한번 열어보고 확인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 그리고 하나는 잘 챙겼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아낀다고 한 번도 안 빨았으면 잘 챙겨야지. 그래서 아마도 하나가 그동안에 카이에게 뭔가 많이 쌓였던 게 보인다. 의상이 불씨가 된 거지. 누적된 불만이 그냥 펑 하고 카이는요 이렇게 옆에 다른 출연자 유메한테 내가 이 의상을 뭐 파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사줄 수도 없고 변상 꼭 하고 싶은데 내가 알바해서 돈 벌면 이것도 꼭 돈으로 갚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카이가 왜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최대한 자기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가 막 거의 막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저렇게 화가 나 있으니까 찾아가서 계속 뭐 원하지 않는데 하나야 미안해 뭐 미안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둬야 하나 언제 사과하면 좋을까 그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카이가 하나 찾아갑니다. 다음 날에 우리 좀 이야기하지 않을래? 가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카이가 내 행동이 이기적이었어. 남의 물건을 함부로 세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미안해. 교토 여행 갔던 것도 다 이야기합니다. 내 행동이 그동안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고 유치했어. 내가 알바해서 어떻게든 돈으로 꼭 갚을게. 그때 하나 다시 만나고 싶어. 하나랑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요 마음이 좀 풀려요. 하나가 돈은 괜찮아. 뭐 내가 다시 벌어서 만들면 되고 코스튬도 계속 한 벌만 입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옷도 있으니까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 코스튬 사건이 일단락이 됐어요. 나름 훈훈하죠. 어차피 이건 둘 사이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랑 카이랑. 그리고 카이는 졸업도 합니다. 테라스하우스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떠날 수 있거든요. 카이는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하니까 그냥 이제 나가요. 서치교 시마스 이러면 나가거든요. 카이는 이제 마지막에 테라스하우스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탠드업 코미디 하러 갑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근데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요. 뭐 지금 카이의 근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게 잘 나가는 코미디언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카이가요. 떠날 때 그동안 하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나 봐요. 그걸 선물로 줘요. 하나 모습을. 약간 무슨 이렇게 만화처럼 그린 건데 그려가지고 그린 걸 선물로 주면서 정말 훈훈하게 언젠간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2020년 3월 31일에 하나가 카이한테 화내는 그 코스튬 사건 그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방송이 된 거예요. 넷플릭스에 먼저. 원래 테라스하우스는요 넷플릭스에 먼저 공개를 하고 본방은 거의 한 달 반 뒤에 후지TV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후지TV보다 먼저 그 문제의 코스튬 사건을. 이게 나오니까 하나에게 어마어마한 악플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 당장 테라스 하우스에서 나가라. 토할 것 같다. 쓰레기야. 땡땡년. 그냥 죽어라. 그게 네 잘못이지. 히스테릭 고릴라. 이런 욕을 엄청 퍼붓는 거예요. 하나가 나름 잘 나가는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그동안에
팬들한테 사랑만 받다가 다들 막 하나짱 여기 좀 봐줘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악플 세례를 막 받으니까 하나가 멘탈이 털린 거예요. 이거는 뭐 히스테릭 고릴라, 이거는 그냥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요 명백한 악플이에요. 욕하는 거. 아니 하나는 이미 방송 이제 하기 몇 달 전에 그 장면을 찍었기 때문에 카이랑 잘 해결됐는데, 근데 잘 해결된 그 장면 전에 이제 그 회차가요, 하나가 카이 모자를 이렇게 툭 치는 그 장면에서 마침 끊겼어요. 그 뒤에 화해하고 이런 거 안 나왔어. 그 사람들이 그 편을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 방송 나오기 이틀 전에 3월 28일에, 이때 2020년도예요. 한참 코로나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침 코스튬 사건 나오기 이틀 전에 촬영이 중단됐어요. 어차피 하나는 집에 있었어. 테라스 하우스 촬영은 이제 무기한 연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가 혼자서 집에서 이제 그걸 악플을 이제 보다가 인스타그램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있다가 자해를 한 거예요. 그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나 봐요.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근데 그 친구가 걱정돼가지고 다음날 같이 병원에도 가고, 너 혼자 있으면 큰일 난다고 하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 동료들이, 같은 선수들이 라인에서 그룹 채팅 만들어가지고 하나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서 막 응원의 메시지를 막 보내고, 다 같이 정신과 의사도 막 알아보고, 우리 SNS 하지 말자, SNS 삭제하자, 같이 책 보고, 좋은 책 보고 그 책에 대해서 감상평을 남기자.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제작진도요, 하나가 자해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가 SNS에 자기 너무 힘들다 어떤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정확히 자해를 하는 사진인지 뭐 그걸 암시하는 건지 뭔가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제작진도 하나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는데, 당시 코비드가 심할 때니까 병원 가는 게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넷플릭스엔 3월에 공개가 됐고, 5월 14일에 호지TV에 본방으로 가기 5일 전에요,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냐면 코스튬 사건 관련해서 미공개 영상들 있죠. 방송에서 안 나왔던 거, 뒷이야기, 요런 게 영상 3개가 올라와요. 짧은 영상 3개가. 그리고 5일 뒤에 5월 19일에는 호지TV 본방에서 코스튬 사건이 나갑니다. 근데 하나가 호지TV에 본방 나간 뒤에 4일 뒤에 5월 24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22살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소녀예요. 마지막으로 SNS에 남긴 글이 뭐냐면, 매일 100건 가까이 받은 솔직한 의견들에 상처받았던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쯤에, 죽기 직전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른 댓글이 있어요. 누군가 남긴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어. 그 댓글이 뭐냐면, 네가 빨리 없어지면 다들 행복하잖아. 진심으로 빨리 사라져줘.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엄마한테는 영상 편지 간단하게 엄마 미안해 이렇게 남기고 죽었어요.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었는데, 죽을 정도의 죄가 아니죠. 예. 제가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요,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 나가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 누군가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가 카이랑 이렇게 잘 해결했잖아요. 결국에는 둘만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은 모르고 그냥 죽어라, 땡땡 연아, 이렇게 악플을 남긴 거예요. 그냥 자숙하고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왜 죽어. 그러니까 왜 죽어. 하나가 그 전에는 친구들하고 쭉 있다가 또 이날은 혼자 집에 있었나 봐요. 하나 엄마가 딸이랑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갔더니 이미 늦었어요. 하나 어머니도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근데 엄마 말하기를 이제 하나가 레슬링 그 역할 중에서도 악역이었대요. 그 또 악역이 있고 선한 역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 역할 분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경기할 때도 더 거칠고 더 막 욕도 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막 하는데, 사실 하나 내면은 자존감이 낮고요. 되게 자기 단점만 보는 친구였대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도 좀 많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제 코스튬 사건 촬영하고 나서 그게 방송으로 나오는 걸 엄청 걱정했대요. 아, 그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나오면 나 진짜 욕 많이 먹을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는 어느 방구석 악플러보다 아,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이걸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플로 마주하니까 결국에 무너진 거예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 어머님 키무라 교코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먼저 방송사 후지TV를요, 방송인권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이에요. 거기다 고발했어요. 어떤 쟁점이 있었냐? 하나의 유족과 후지TV 간의 쟁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에 과도한 연출이 있었나? 예고편, 미공개 영상 등 시청자를 과도하게 선동하지 않았는가? 하나랑 후지TV가 출연 계약서를 쓰면서 지나치게 하나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제하지 않았나? 넷플릭스에 코스튬 사건이 공개되고 나서 하나가 자해까지 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미공개 영상이랑 본방을 왜 그대로 내보냈나? 이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 혹은 방송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 어머니는요, 교코는 내 딸이 악플 때문에 고통받은 건 맞지만 후지TV, 니네도 이 사태를 방치했다라고 본 거예요. 특히 하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니들이 유튜브에 미공개 영상까지 올리고 본방도 그대로 내보냈지. 코스튬 사건 그 장면은 삭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후지TV가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미공개 영상을 공개한 건 하나를 위해서다.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총 3편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하나가 카이에게 막 퍼붓고 나서 테라스 분위기가 너무 막 이상하니까 이거 좀 잘 해결해 보려고 다른 출연자들이 하나랑 대화를 시도하는 거. 자, 두 번째 영상은 하나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코스튬 사건은 전적으로 카이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러니까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하나야, 너도 잘못이 있어.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면 조심해서 잘 챙겼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가 막 울면서 방을 나가는 장면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가 되게 고집 세고 되게 감정적인 인물처럼 보여요. 또 그런 모습이 직접 보이기도 했고, 교코는 굳이 이런 장면을 하나가 자해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에 공개했어야 된다. 미공개 영상으로. 이거 다 제작진 욕심에 출연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 후지TV는요, 반박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한 미공개 영상 중에 마지막 3번째 영상은 오히려 하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올린 겁니다. 3번째 영상이 뭐였냐면요, 하나가 카이에게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연락한 목적이 어느 정도는 그 의상을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카이가 연락을 안 받아. 아예 무시. 그럼 하나가 더 열받긴 하죠. 그래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 분명히 의상 그거 돈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왜 잠수 타는 거지? 이런 모습이에요. 후지TV는 그건 하나에게 해가 되는 영상이 아니다. 오히려 카이가 의상값을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웃긴 게, 그러면 이 출연자들 힘들어하는 마당에 카이도 의상값 떼먹으려고 한 나쁜 놈으로 몰고 가려고 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해요, 후지TV는. 역시 후지TV. 또 본방을, 후지TV는 본방을 그대로 편집 없이, 코스튬 사건 편집 없이 내보낸 건 후지TV가요, 하나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가 SNS도 하고 좀 나아진 것처럼 보이길래 주변에서 친구들이 좀 도와주고 하길래 괜찮아, 나 좋네 하면서 송출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랑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 어머니 교코는, 아니 출연자가 SNS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공격에 처해 있는데 후지TV 니네 뭐 했냐? 너네 어떤 조치를 했냐? 하나 SNS 모니터링 하지도 않았고, 후지TV는요, 그 출연자가 작성하는, 본인이 직접 쓰는 글은 모니터링 했는데 댓글까지는 안 본다고 해요. 그리고 제작진이 하나에게 하나야 이러이러한 영상이 내일 유튜브에 미공개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런 안내도 전혀 없었대요.
또 어머니가 주장하는 건 이게 하나의 개인적인 행동인데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낸 건 프라이버시 침해다,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가 그렇게 되고 나서 후지TV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장 발표도 없고 유족에게 찾아와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예 아무것도 입국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가 죽어서도 저 후지TV 제작진들에게서 케어를 받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출연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에 나오는 뭐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인형으로 생각하는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어머니의 주장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100% 맞다는 아닙니다. 예. 왜냐면 이거는 분쟁을 해요. 하나 어머니랑 후지TV랑. 이 둘 사이에 이제 분쟁을 한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 어머니가 주장한 내용. 후지TV는 어머니, 교코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박해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의 방송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양측의 분쟁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락 없이 저한테 또 이상한 댓글 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후지TV 측의 입장일 뿐입니다. 자, 하나는 처음에 본인 소속사를 통해서 테라스 하우스에 나가고 싶습니다. 희망을 먼저 했어요. 수차례 면접을 했고요. 계약서를 쓰는데 뭐 이렇게 제목은 동의서 겸 서약서라고 해요. 1시간 동안 읽으면서 계약서의 내용을 쭉 설명해 줬대요. 그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출연자에 대한 SNS 비판이 늘고 있다. 또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소개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을 수 있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좋은 평가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반응도 일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칭찬만 받다가도 나중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악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출연자들은 뭐 처음에는 나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악플 괜찮아요. 무시하면 돼요.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SNS에서 논란이 시작되면은 다들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돼서 너가 본심을 얘기하지 못하면 방송에서 약간 의기소침하게 있거나 너의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출연자나 제작진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된다. 또 카메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행을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최대한 꾸밈 없이 솔직하게 이 말하는 것 같아요. 또 SNS는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마음의 감정 상태를 촬영을 할 때 원래 평소에 너의 감정 상태가 1이었다면 5에서 한 10 정도까지 민감하게 매우 민감하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뭐 이런저런 싸움도 터지고 그러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진은요. 우리는 분명히 방송 내보내면 너가 SNS에서 욕을 먹을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했대요. 하나도 이를 역시 충분히 인지했고 사인까지 다 하고 출연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어머니가 아니 우리 하나 넷플릭스 공개되고 나서 그렇게 악플에 시달렸는데 굳이 본방까지 공개하면서 사람을 2번 죽여야 했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후지TV는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공개됐을 때 그때 악플이 많이 달렸지 후지TV 본방 나오고 나서는 별로 안 달렸대요. 조사까지 하는데 넷플릭스 공개하고 나서는 그날 하루에만 하나에 대한 악성 게시물이 거의 22,000건이 올라왔대요. 트위터에. 근데 한 달 반 뒤에 후지TV에 본방이 나갔어요. 그때는 뭐 특별히 코스튬 사건 관련해가지고 SNS에서 막 폭발적으로 언급이 늘거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출연자들이 언급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약간 하나는 좀 화제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 점도 강조해요. 하나가 성인이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성인으로서 행동한 거니까. 충분히 자발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촬영한 거니까. 하나도요.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겪으면 멘탈이 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래 뭐 나가서 내가 좀 빌런 짓을 했어. 나 악플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진짜 말도 안 되는 너 죽어!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뭐 이런 악플을 받는데 그치 내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 나는 이런 각오하고 출연했으니까 괜찮아. 이건 다 내 책임이야. 방송에 출연한 내 탓이야. 내가 바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일반인이 아니지. 우리 스님이나 저기 신부님쯤 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결론은요. 제작진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족이랑 제작진 간의 사이에서 가장 분쟁이 컸던 게 뭐냐면요. 제작진이 악의적으로 방송을 편집하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교코 주장에 따르면요. 하나가 그 의상 쪼그라든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가 나 있을 때 카이한테 따지고 모자 치고 막 이럴 때 거의 막 실성해가지고 과호흡이 왔대요. 그 촬영 현장에서. 막 얘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막 눈이 돌아간 거지. 촬영진이 잠시 중단시켰대요. 촬영을. 카메라 끄고. 좀 진정하라고. 근데 이때 이게 대박입니다. 스텝 하나가 이제 슬쩍 와가지고 하나한테 하나 너무 화나면 그 뺨이라도 한 대 치지 그래? 요렇게 제안을 했대요. 때리라고 제안을 했대요. 하나가 그건 좀 아닌데 그건 폭력이지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모자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주장이. 하나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후지TV는 아니요. 절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습은 진짜 출연자들 본인들 판단하에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은 몰라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 그런데 어머니의 주장이 그러니까 후지TV가 뭔가 시켰다. 뭔가 이렇게 흐름을 되게 하나가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분을 못 감추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에 힘을 싣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족이랑 제작진이랑 한참 분쟁 중일 때 출연진이요 폭로를 했어요. 이 친구 누구냐면 로렌 차이라는 친구인데요. 테라스하우스 시즌 3회 하와이 편에서 나온 여성 출연자예요. 그래? 박서준 여친이에요? 로렌이? 뭐라고 말했냐면 테라스하우스는 진짜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거의 일본의 드라마처럼 연출됩니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테라스하우스가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하고 잔뜩 막 쌓아두고 음식물 쓰레기 막 팔이 꼬이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만 와서 테라스하우스에서 지내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쭉 산 게 아니에요. 촬영할 때 그때 와서 잠시 지내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시청자들이 다 속았죠. 그리고 카메라도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리얼리티는 그냥 저기 금쪽이 이런 것처럼 아예 카메라를 세팅해 두고 이사치 내내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찐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촬영팀이 없는 시간도 있대요.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스태프가 우리 몇 시쯤 도착하니까 우리 없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 우리 찍어야 되니까. 또 테라스하우스가 가장 큰 목적이 연애란 말이에요. 근데 그 러브라인을 제작진이 유도하는 거지. 하나 카이 어떻게 생각해요? 카이 말고 사초 어때? 사초 돈도 많고 매력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정해주는 거예요. 편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긴장감이나 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편집이 많이 가미되었다. 그러니까 대본은 없대요. 그건 진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짜여 있었다고 해요. 그 안에서 대본 없이 출연진들끼리 생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곰고 골마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테라스하우스는 진짜 완전 리얼인 줄 알았는데 시청자들 배신감이 얼마나 커요. 저도 당연히 거기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찍는다고? 그냥 계속 찍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저는 나는 솔로 팬이니까 갑자기 나는 솔로 출연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잔 게 아니었대. 뭐 예를 들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잠시 촬영하고 가는 거였다. 아니면 뒤에서 영철 씨 요번에 선택할 때 순자 씨 말고 옥순 씨 한번 해요. 옥순 씨. 순자 씨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신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막 논란이 된 거예요. 하나 그 장면도 연출된 게 아닐까.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그 히다규 사건 그것도 좀 구린 냄새가 나죠. 좀 말이 안 되잖아. 남의 히다규를 먹는다는 게. 어쨌든 방송인권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가요. 후지TV 손에 들어줍니다. 결론은 앞으로 잘해라. 자율적인 노력으로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 이게 끝입니다. 어떤 책임도 없었고요. 어떤 뭐 제지도 없었어요.
테라스하우스가 방송이 중단되긴 했어요. 촬영이 중단되긴 했어요. 근데 그 계기는 하나 사건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된 거고, 대신에 이제 후지TV 내부에서 하나가 나왔던 그 도쿄편은 아예 싹 넷플릭스에서 내리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 치고 코스튬 사건 뭐 이런 거 사초 나와가지고 온천물 버리지 마 뭐 이런 거는 못 봐요. 지금은 안 나와요. 하나 어머니는 억울하죠. 요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래서 혼자 억울해서 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요. 뭐 딱히 방송사에서 후지TV에서 그 돈 많은 후지TV에서 보상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준 것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방송 인권에 신청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분쟁 과정을 거친 거지. 하나 죽고 나서 뭐 아무런 연락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 죽고 나서요. 2년 뒤에 2022년도에 어머니가 교코가 후지TV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요. 1억 4,200만 엔. 한화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후지TV는 딱히 이 소송에 대해서 입장도 안 내고 뭐 어떻게 합의할 거다 이런 계획도 없고. 그리고 카이 있죠. 카이도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카이는 하나 49세 때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든요. 먼저 카이가 테라스하우스에서 나오고 나서 거의 은둔 생활을 했대요. 정신적으로 막 무너져 있었대. 근데 그때 하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근데 안 받았어요. 근데 이때 카이가 뭐 하나 연락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연락을 다 끊었고 정말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하고만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던 시기였대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 연락을 무시했는데 나중에 통화했다고 합니다. 하나 죽기 2주 전에. 이때 카이는 하나 목소리가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솔직하고 되게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돈 받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 반성한다고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카이는 뭐 그래 괜찮아, 우리 모든 게 정리되면 멋지게 옷도 차려입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자, 그때는 우리 둘이 정말 재밌게 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하나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되게 좋게 끝났대요. 정작 본인들은 행복하게 마무리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만 본 사람들은 하나 너 같은 거 죽어, 악플 달고 DM 보내고. 쟤들은 모르잖아 진심을. 그런데 온라인으로 얼굴 안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욕을 해버리면 정말 사람 멘탈 털립니다. 너가 자초한 거 아니야, 너가 계약서 썼잖아, 그 악플 받을 거 각오하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상쇄가 되나?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나? 카이는요, 일본 사회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요. 일본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뭐 우울증 이런 것에 되게 무지하대요. 그러니까 악플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른다. 만약에 악플이나 주변 사람이 나를 막 비난했어, 내가 괴롭힘 당했어, 이런 것에 멘탈이 털렸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걸 얘기하는 게 되게 쪽팔리는 일이라 생각한대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랑. 이런 문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특히 최진실 씨 계기로 악플이랑 뭐 사이버 불링 이런 거에서 처벌이 센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한다, 모욕을 한다, 그럼 실형이 가능해요. 이건 또 논란이 있긴 해요. 사실을 얘기해도 그게 명예훼손이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허위다,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까지 나와요. 수사도 되게 빨리 해. 적극적으로 막 진행이 되는 편이고, 특히 뭐 악플인데 거기에 음담패설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 세게 갑니다. 익명으로 남겨도 다 추적되는 거 아시죠? IP로 추적 가능하고. 뭐 신고센터 같은 것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요, 와, 이게 악플이고 수사하는 데만 6개월이 넘게 걸린대요. 아니, 수사할 게 뭐 있어. 6개월이 넘게 걸릴 게 뭐 있어. 형량도요, 30일 구류, 벌금 1만 엔 이하, 1만 엔 이하, 10만 원이 안 됩니다. 어디 범칙금이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처벌을 안 받는데요. 공소시효 1년. 그래서 이 하나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강화됐어요. 2022년 6월에 일본에 모욕죄가 개정이 됐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에 30만 엔 이하의 벌금.
30만 엔이면 얼마죠? 300만 원이 좀 안 되나요? 공소시효도 원래 1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리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다. 앞으로 정말 처벌할 거다. 실제로 하나에게 악플 썼던 남성이 있어요. 처벌받았거든요. 하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을 가치 있냐? 너 언제 죽을 거야? 이렇게 남겼대. 아, 일본은 왜 이렇게 사람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할복하고 연좌제 있고?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사망한 하나는 많은 동료 선수들 또 팬들이 링 위에서 죽음을 애도했고요. 22살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상처만 안고 생을 마감한 하나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또 동시에 하나의 죽음이 일본 사회에서 큰 메시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하고 치명적인 범죄인지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어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요즘에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출연자들끼리 갈등도 유도당하고 편집으로 좀 과장도 되고 막 욕바지로 막 만들어지는데 정작 출연자들은 일반인이 없기 때문에 나를 케어해줄 뭐 회사도 없고 보호장치가 없어. 그냥 비난의 중심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방송의 자극은 점점 커가는데 사람의 감정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